사실 그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가 마치 언뜻 들어서는 신박한 것 같지만 또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그 책 내용들 귀담아 듣지는 않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귀담아 듣질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이라든지 책 제목 같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 말 한마디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손쉬운 희생자를 찾아 화를 낸다.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시나요? 저는 참 맞는 얘기다 싶어서 퇴근할 때까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다치게 돼요. 거리도 두게 되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좀 미안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한 걸 명확하게 제 귀로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속성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사람 옆자리에 다른 누군가의 얼굴도 또 쓱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제 자신의 얼굴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아침에 좀 늦잠을 자거나 해서 스스로가 못마땅한 날이 좀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요, 왠지 제 옆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타이핑을 격렬하게 하고 있는 제 동료의 그 타이핑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좀 조용히 할 수 없나? 조용히 일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이거 참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나 자신한테 짜증이 좀 나 있는 날인데 왜 괜히 그 화풀이를 남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땐 말이죠, 쑥 하고 유체 이탈 같은 거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3인칭 시점으로 저를 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3인칭 시점으로 저를 볼 수 있다면 솔직하게 참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거 좀 반성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근데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겠죠. 그게 인간이란 동물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흠결과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가 생겨나는 것도 인간이란 동물이 원래 그렇게 스스로를 반성할 수 없는, 성찰할 수 없는 동물이라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오늘 해봤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어른스러운 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 정도는
이것은 맛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초코 케이크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나라의 과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양대 산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오리온 초코파이 그리고 롯데 몽쉘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고른다면 어느 쪽이 좋으세요? 저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몽쉘입니다. 초코파이는요,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아요. 근데 어쩌다가 초코파이가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된 걸까요? 어째서 한국인은 초코파이를 그렇게나 사랑하게 된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이런 질문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초코 케이크 과자는 초코파이가 맞는 걸까요? 제 주변에는 사실 초코파이의 영광은 좀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의외로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이유를 들어보면 역시나 너무 달고 또 묵직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초코파이는 엄밀히 말해서 케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빵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다른 케이크에 비해서 좀 폭신폭신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좀 퍼석퍼석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분이 빵이 아니라 비스킷이라 그래요. 초코파이의 정체는 파이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니고 두껍한 두 개의 단 비스킷 사이에 마시멜로를 샌드한 다음에 그걸 다시 초코로 코팅한 겁니다. 새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초코파이는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장르에서 좀 초코파이하고 필적할 만한 식품을 찾아본다면 저는 감히 KFC의 징거 더블 다운 맥스 버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KFC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뭐지 들어본 적이 없는 메뉴인데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빵 대신 치킨 두 덩어리 사이에 해시 브라운을 끼워 먹는 그런 메뉴입니다. 칼로리는 741.7kcal. 물론 음료나 감튀는 빼고입니다. 그리고 요것만으로도 하루치 나트륨과 포화 지방은 다 섭취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기에 필적하는 게 저는 정말 초코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엄청 단 거 잘 먹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유 없이는 초코파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래요. 김치 같은 거 잘 먹게 된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그쯤부터는 서서히 입맛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코파이 너무 달아. 초코파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굳이 먹는다면 옆에 우유가 한 잔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지금은, 초코파이 굳이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내가 선택해서 먹고 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달고 쫀득하고 무거워요. 커피랑 같이 먹어도 못 먹겠어요. 자허도르 때는 먹어도 초코파이는 못 먹겠습니다. 근데요, 이 초코파이가 필요한 순간이 언젠지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아마 30대 초반쯤 됐을 때일 것 같아요. 제 친구랑 같이 제 친구의 남동생이 군대를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최전방으로 애가 그 군대를 간 거예요. 덩치가 제 2배만한 아이인데
원래 사회에 있을 때도 누님은 정말 못 당하겠습니다. 라면서 참 저한테 잘해줬던 그런 친구의 남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간 거죠.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그 이제 기차 기차 ITX인가요? 요즘에는 막 비둘기호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정말 최전방까지 면회를 같이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 친구가 잠깐 기다려라 그러더니만 베스킨 라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니 면회는 한 명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명만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 이렇게 큰 걸 우리 다 어떻게 먹어? 그랬는데 기다려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에서 이랑 또 슈퍼를 막 가요. 슈퍼를 가가지고는 초코파이를 한 5통을 사는 거예요. 그걸 양손에 척척 들고선 가더라고요. 얘 미쳤나? 제 정신인가? 그러면서 따라 들어갔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사회에서 모시던 누님과 지 형님은 본 척도 안 하고 갑자기 내놔라 이러더니만 풀어가지고는 척척 한 손에는 초코파이 한 손에는 베스킨라빈스 스푼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퍼먹으면서 초코파이를 동시에 먹는 신기를 보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를 주면서 전도를 한다던데 그게 정말 먹히는 거구나. 애들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헌혈 간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긴 그 젊은 나이에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못 먹고 신체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인 당분이 얼마나 당기겠어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또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두 눈으로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코파이가 인기 있는 해외 지역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추운 나라다 보니까 초코파이의 그 달콤한 찐득하고 달콤한 맛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쓰는 열량이 워낙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초코파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려서 먹으면 또 나름 괜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에서의 인기는 또 이해가 갈 만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더운 나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날이 덥고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은 달콤한 것이 땡길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베트남식 커피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것도 연유를 넣어서 정말 달콤하잖아요. 날씨의 영향을 음, 입맛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초코파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있다면 롯데 제과에는 몽쉘이 있죠. 몽쉘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사무실 단골 과자인 것 같아요. 초코파이처럼 부담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당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비상식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나쁘지 않고 그러면서 어르신들 입맛에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초코 케이크류 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초코파이의 한 2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쉘은 꽤나 고급 과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름도 초코파이라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이름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 몽쉘 통통이었죠. 요즘에 저 프랑스어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이 몽쉘 통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몽, 나의, 그러니까 마이에 해당되겠죠. 몽, 쉐르, 친애하는, 사랑하는, 통통, 삼촌 정도 되더라고요. 나의 친애하는, 나의 사랑하는 삼촌이라는 뜻인데, 대체 이게 왜 이 초코 케이크류 과자에 붙는 이름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부터 왠지 프렌치 감성이 느껴지는 이 몽쉘 통통은 나오자마자 꽤나 큰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지금 뭐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코 케이크류 과자입니다. 사실 이 몽쉘 통통 지금 몽쉘이 됐죠. 이 통통이라는 단어가 왜 없어졌을까요? 몽쉘 하면은 나의 친애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지 맞는데? 어쨌든 이 몽쉘이라는 아이는 초코파이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있는 게 마시멜로가 아니라 크림 종류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움이 덜한 느낌도 있죠. 근데 가만히 맛을 음미해 보면 훨씬 답니다. 꽤 달아요. 식감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카누랑 먹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시판 과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무리해서 어렵고 비싼 재료를 넣으려고 한 노력을 들이지 않은 과자이기 때문에 먹는 느낌이 굉장히 폭신폭신 부드럽고 아주 스무스합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는요, 특히 남자애들 중에는 이거 한 입에 들어가는 애들 많아요. 한 입에 넣고 우물우물 꿀꺽하고 먹는 애들 꽤 있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뭐 부드럽게 넘어가는 케이크류의 과자라는 느낌이겠죠. 사실 제 후배들, 제 친구들 또래까지는 또 모르겠고, 제 후배들, 그것도 조금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실 군대에서 이 몽쉘의 지위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몇 년 정도 지난 얘기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전도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과자가 이제 초코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성당에서는 이번에 몽쉘을 준다. 그러면 정말 성당으로 다 같이 간대요. 왜 그럴까요? 왠지 군인들은 초코파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몽쉘이 초코파이보다 한국인, 특히 한국인 어른의 입맛을 더 잘 맞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고백하건대 몽쉘파는 아닙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 OES파입니다. 아니, 주변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OES야말로 진정한 초코 케이크의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OES야말로 빵 위에 초코크림 위에 빵 그 다음에 초코로 코팅이라는 초코 케이크하고 정말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과자예요. 저는 사실 해태라는 회사의 존재 의미는 OES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OES는 일부러 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예요. 그리고 OES 중에서도요, 뭐 그릭 요거트 맛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딸기 맛이라든지 뭐 이런 저는 사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OES는 OES 그대로일 때 가장 훌륭해요. 제일 최근에 나왔던 맛은 그렇죠. 논산 딸기 앤드 바나나 맛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 사무실 간식으로 들어와 있었어서 맛을 봤는데 죄송하게도 저에게는 오리지널만큼은 못했습니다.
왜 OS가 좋으냐면은요, 그 촉촉함이 사실 메인인 것 같아요. 몽쉘도 물론 초코파이에 비해선 촉촉함이 있지만 OS만큼 케이크에 가까운, 쉬폰 케이크에 가까운 촉촉함을 잘 재현한 초코 과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표면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그 초콜릿도 모르겠어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 입맛에는 OS가 가장 고급진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파삭하는 느낌이 몽쉘보다 더하달까? 그리고 빵하고 어우러지는 그 초코의 맛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OES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방부제를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OES를 사서 뜯었더니만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 라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OES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과자라는 뜻이니까 저는 오히려 호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음, 방부제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촉촉하고 케이크에 가까운 맛이 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오늘 본 게 초코파이 그리고 몽쉘 그리고 OES 이 세 가지였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기 롱스나 오뜨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고급진 입맛 가진 분들 계시다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도 참 좋아하지만 그러게요. 하지만 저는 OS한테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더 곁가지로 빠져서 빅파이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 그건 또 인정입니다. 빅파이는 파이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약간 압축되어 있는 파이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초코크림, 초콜릿 코팅과 그 딸기잼의 조화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우유 한 잔을 좀 원샷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달달한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간만에 정말 아무런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누군가의 무엇 채워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누구fm@gmail.com noogofm@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댓글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누군가의 무엇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누군가의 취향 오랜만에 소설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이라고는 하더라도 몇 주 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간만에 SF 소설 또 한 권 들고 왔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설가 테드 창의 중단편집 숨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드 창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설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좋아하고요. 음, 이제 아마도 현존하는 최고의 SF 소설가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그런 작가일 것 같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를 좀 읽어볼까요?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과학도이자 전 세계 과학 소설계의 보물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소설가라고 되어 있네요.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작가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과학도 출신이니만큼 책을 좀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글을 좀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갖고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뻗어나아간 상상력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것이 또 즐겁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테드 창의 작품을 꼽자면은 아마도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일 겁니다.
이 단편 같은 경우에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그 단편집에 실려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영화 때문이에요. 혹시 컨택트라는 제목의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 옹께서, 이제는 옹이죠. 조디 포스터 옹께서 주연하셨던 그 옛날 옛적의 컨택트 말고 최근작 컨택트 얘긴데요. 어, 드니 빌레브, 이름 항상 헷갈려요.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 작품이었고, 그 에이미 아담스하고 제레미 레너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혹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상상력을 접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영화를 보셨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이게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집으로 테드 창과 한번 제대로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이 숨이라는 중단편집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이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실려있는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마치 뭐 천일야화의 SF판 같은 느낌의 소설인데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작품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라는 작품입니다. 좀 길이가 되는 중편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집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참 뜨거웠던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가상현실 서비스 기억나시나요? 혹은 BTS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 가상현실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한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현실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그런 작품이죠. SF를 읽다 보면 이런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마치 과거에서 지금을 예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작품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반려동물이란 인간에게 무엇인가? 반려동물에게 쏟는 인간의 애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인간은 자신들이 창조한 것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동물인가? 뭐 이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곰곰이 되뇌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꼭 한번 추천드릴게요. 가벼운 작품은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좀 묵직한 그런 기분으로 책장을 덮을 수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무의미한 30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누구였습니다.